안녕하세요. 갈매기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이민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지만 생각보다 잘 모르고 계약하는 렌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아는 내용이라면 캐나다 성공 정착하신 분이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주택의 종류에 따른 렌트 계약의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렌트 계약의 종류, 랜드로드와 세입자의 의무, 마지막으로 렌트 계약의 오퍼를 준비하고 승낙받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캐나다의 주택은 아시는 대로 건물 형태로 구분하는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그리고 여러 층의 아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분 방식으로는 등기 소유 방식에 따라 프리홀드와 콘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둘 간의 차이가 렌트 계약에도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아두어야 합니다. 프리홀드 아파트를 줄여서 아파트라 부르는데, 전체가 한 개인이나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별 유닛에는 계량기가 없어서 전기, 수도, 난방이 별도로 부과되지 않고 렌트비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콘도라 부르는 콘도 아파트는 각 유닛이 개별 소유이기 때문에 각 유닛에 계량기가 있고, 이런 유틸리티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홀드, 콘도, 아파트 간에는 유틸리티 비용 부담 방식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렌트 계약의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렌트 계약은 온타리오 레지던셜 텐넌트 액트, 줄여서 RTA에 따라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적용 범위는 집주인과 출입구, 주방, 욕실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지하나 별처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렌트 줄 수 있는 허가 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RTA, 즉 세입자법의 적용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리스와 서브렌트라는 용어가 있는데, 서브리스는 세입자법에 규정되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 형태입니다. 물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 외 계약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꼭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리얼터의 개입 없이 각자 도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거 공간이 부족한 캐나다의 대도시에서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형태라서 케바케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속 30일 이하의 렌트는 쇼텀 렌트라고 해서 에어비앤비를 규제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로 사용되었던 주택은 숙박시설로 보아서 양도세뿐 아니라 매매 시 주택가격 전체에 대한 HST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규모의 민박이 아닌 에어비앤비를 생각하신다면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입자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입자법은 한국에는 없는 법이고, 개념이나 발상 자체가 한국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렌트를 살든 렌트를 주는 입장이든 꼭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디파짓입니다. 우선 디파짓은 보증금이 아니라서 파손 혹은 월세 안 낼 때를 대비한 보증금, 즉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쓸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나중에 이사 나갈 때 마지막 달 월세로만 대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은 맡아둔 마지막 월세에 대해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는데, 이자는 그 해의 월세 인상분과 동일하다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월세 1000불에 계약했지만 오래 살아서 월세가 1500불로 인상되었다면 이자가 500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도움 요청 오는 경우를 보면 렌트 살다가 이사 나간다고 하니까 집주인이 내가 입주할 때 디파짓은 1000불이었는데 지금 월세가 1500불이기 때문에 차액 500불을 내라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적인 정서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세입자법 조항이 렌트 계약의 종료 관련입니다. 최초 렌트 계약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만스 투 만스 계약으로 자동 변환되는데, 이게 골 때리는 불평등 계약입니다. 즉 세입자는 언제든지 60일 통지 후 계약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지만 집주인은 계약 종료 권리가 없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끼고 사고 싶은 매수자가 드물기 때문에 마음대로 팔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입주하는 경우의 예외가 있지만, 만약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한다고 세입자를 내보낸 후 다른 세입자를 들일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벌금이 25,000불입니다. 법인 랜드로드인 경우에는 50,000불이고요. 완전 불평등한 계약이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렌트비 인상률의 제한과 예외 조항입니다. 매년 주정부에서 인상 한도를 공시하는데 2025년의 경우에는 2.5%이고 예년에 비해 조금 높은 편입니다. 1%였던 경우가 많고 코비드 시기에는 0%였던 적이 있을 정도로 세입자 보호 성격이 강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첫 입주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렌트비 인상 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새 집이 좋기는 하지만 오래 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셔야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무는 조항도 많고 복잡하지만 요점만 짚어보겠습니다. 집주인, 랜드로드는 렌트 준 집을 거주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책임이 세입자에게 있는 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집주인은 필수 가전인 스토브, 냉장고, 난방 등등이 정상 작동되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세입자의 의무도 조금은 더 구체적이어서 청결한 사용을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어길 시에는 LTV, 세입자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LTV 절차는 간단하고 비용도 약 186불 정도로 저렴해서 법원의 명도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국에 비해서 매우 간단합니다. 하지만 조물주 위의 건물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한국에서는 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명도 소송으로 갈 일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게 함정이죠. 보통 렌트집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세탁기 누수 사고인데요. 아래층으로 누수될 경우에 수리비가 엄청난데 한국과 책임 소재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는 콘도 오피스 책임이고요. 보이는 배관과 세탁기 자체 문제는 집주인 책임입니다. 세입자가 세탁기 문을 안 닫거나 밸브를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 보험에서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도움 요청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집주인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집주인이 일단 세탁기 쓰지 마라 하면서 수리나 교체해 주겠다 하고는 차일피일 한 달이나 미루었는데 세입자의 아이가 자다가 토하는 바람에 깜빡하고 세입자가 세탁기를 돌려서 아랫집으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수리 견적이 아래층 수리비 6,000불 포함해서 약 10,000불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누구 책임일까요? 한국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만 주변에 물어봐도 세탁기 쓰지 말아 했는데 세탁기를 썼으니까 세입자 책임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주자의 필수가전 유지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는 온타리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길고 짧은 건 소송으로 가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세입자법의 해석을 따르자면 빠른 시간 내에 수리, 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집주인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빠른 조치가 어렵다면 적어도 세탁기 쓰지 말라는 표제와 함께 봉인 정도는 했었어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겨울에 집 앞 눈 치우기는 누구 책임일까요? 등등 따져봐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설 작업은 계약서에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르면 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프리홀드는 세입자 책임이고 콘도 타운하우스 같은 다가구 주택은 집주인의 제설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리까리하죠. 그 외에 알아야 될 기타 사항은 위 슬라이드와 같은데 시간 관계상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프리홀드나 콘도냐 아파트냐에 따라서 유틸리티 비용 부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에 감안을 해야 되고요. 법 외 계약이나 리얼터 없이 렌트 계약하는 경우에는 상호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등기부상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신용조회를 꼭 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렌트비 안 낼 경우에 대비한 불량 세입자 보험 가입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파트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월 1일 시작하는 계약만 맺는 경우가 많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렌트비는 소득신고 시 기재하면 많지는 않지만 소득세가 일부 환급되기 때문에 렌트비 영수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온타리오 스탠다드 리스 폼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폼에 특별한 권리가 부여되는 건 아니지만 세입자의 권리가 설명되어 있어서 세입자법을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이민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도록 안내되어 있어서 읽어두면 도움됩니다. 끝으로 오파 작성에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이미 나서 처음 서름을 느낀 게 이 렌트 오퍼 서류 준비하면서였습니다. 무슨 준비 서류가 이렇게 많은지, 어떨 때는 면접까지 봐서 세입자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캐나다에서 첫 렌트집 구하는 것은 누구나 거쳐야 할 힘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레포트가 없거나 점수가 부족하면 디파짓을 6개월, 심지어는 1년 선납해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로 결정되고 계약에 서명한 후에도 입주 전까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유틸리티 등록한 서류, 세입자 보험, 열쇠 보증금 등등 참 많고요. 집이 콘도일 경우에는 콘도 오피스가 요구하는 제철서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의 간단한 렌트 계약 생각하고 시작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캐나다 정착의 통과 의뢰라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침착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해도 간택되지 못하고 낙방의 고배를 두세 번 마셔야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대체로 리젝트 되는 이유는 입주가 임박하노다는 집주인이 볼 때 다른 렌트로부터 여러 번 빠꾸를 맞았구나 하면서 괜히 뺀지를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60일 전에 시작해서 목표 이사일 30일 전에는 계약을 맺는 것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외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크레딧 스코어 잘 관리해서 최소 680점은 넘어야 안전하고요. 성이 다른 두 가족이 함께 계약한다든지, 인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웬만하면 이건 리젝트 됩니다. 그리고 입주도 전에 페인트 해줄 수 있느냐, 세탁기는 언제 바꿔주느냐 등등 쓸데없는 요구를 하면 100% 리젝트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입주하면 필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데 미리 요구, 아니 문의하는 것만으로도 까다로운 세입자로 낙인 찍혀서 리젝트 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렌트 어플리케이션에 현재 살고 있는 집주인과 그전 집주인을 적도록 하는 난이 있는데요. 이 전전 주인이 없는 세입자도 일단 경계 대상입니다. 보통 세입자 후보를 스크리닝하기 위해 전 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조회를 해보는데요. 불량 세입자라 하더라도 현재의 집주인은 빨리 내보내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좋은 세입자라고 말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해관계가 없는 전전 집주인의 평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전전 집주인 연락처가 없으면 일단 의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온타리오에서 렌트 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라 생각하지만 참고를 위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바이.